네, 간밤 상대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나온 소비 지표 살짝 엇갈린 모습이었지만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안도하며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세 관련한 발언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다물어주면 뉴욕 증시는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연 이틀 동안 이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요 지표들과 이슈들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뉴욕 지수 확인해 보죠. 소매 판매 지표가 살짝 엇갈리게 나왔습니다만 투자자들은 근원 지표에 더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서 안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도 상승폭은 1% 미만으로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우가 0.85%대 플러스권에서 S&P 500이 0.65%대 상승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M7 기술주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은 가장 작았습니다. 0.3%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야.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 가운데 테슬라가 5%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날 오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체크를 해보죠. 이날 발표된 건 2월 소매 판매였습니다. 소매 판매 즉 소비자들의 소비 지표를 이야기하죠. 0.2% 전월 대비해서 살짝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0.6%는 소비가 오르지 않겠느냐였는데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헤드라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치라고 할 수 있는 1월 지표도 1.2% 마이너스로 수정이 됐는데요. 수정 이전치는 0.9%였습니다. 즉 1월에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존 나왔던 수치보다 소비가 더 줄어들었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월 소매 판매가 더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플러스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유는 근원 소매 판매에 있었습니다. 컨트롤 그룹의 지수는 1%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코어 지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장기적인 수준의 소비를 이야기하게 되고 변동성이 적습니다. 예상이 0.2% 상승이었는데 이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1% 소비가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전 1월 수치인 1% 마이너스에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점에 시장이 안도하면서 매수로 가닥을 잡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백악관에서 또 경제 인사의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날은 케빈 헷셋 국가경제위원장이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반려되는 4월 2일까지 경제에 일부 불확실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일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4월이 되면 투자자들은 우리의 이 상호 무역주의 정책이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4월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고 어느 정도 이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해준 겁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관련해서 우려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발언을 해줬고요. 그러면서도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백악관의 주요 경제 인사들이 미국 경제 장기적으로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디톡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여전히 합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 강민정의 쌓인 시간, 이전 시간 통해서 경기 침체에 담아 볼 법한 종목으로 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중에 786달러까지 오르면서 A 종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CEO로 이끌고 있는 회사죠. 올해 들어서 주가 13%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됐고요. 또 4분기에 발표했던 강력한 실적이 계속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투자 그리고 보험 인수 쪽에서 계속 강력한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이벤트 GTC 젠슨 황 CEO의 연설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자정을 넘겨서 새벽 2시에 기조 연설이 시작이 되고요. 내일 방송 시간 이 시간에 정확하게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이 투자 의견을 갱신했는데요. 기존 연말까지의 목표 주가 $10,000에서 $4,000까지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에서 절반 넘게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건데 그래도 현재 주가 $1,943니까요. 현재 가격에 대비하면 연말까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다른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더리움은 연말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분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최근에 정체성에도 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솔라나 같은 다른 알트코인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같이 약세 추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500 섹터 흐름 나타내는 맵입니다. 총 11개 섹터 전부 다 초록불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특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섹터는 이쪽에 있는 필수 소비재,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쪽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면 이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이후에 국제 유가가 장중에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쪽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M7 기술주들이 혼조세를 보였다 보니까 섹터별 상승, 이 임의 소비재 쪽 그리고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섹터별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1% 이내의 상승불은 모두 켜줬어요. 종목별로 자세히 보면 테슬라가 5% 하락으로 M7 가운데 가장 큰 낙폭 보였고요. 메타, 구글, 아마존 등은 초록불도 빨간불도 아닌 상태에서 보합권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0.5%대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 이내의 상승폭, 엔비디아는 약 1%의 하락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 오늘도 빅테크 위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먼저 테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M7 가운데 오늘 5% 가까운 가장 큰 낙폭이 나타났죠. 미즈호 증권에서 전기차 판매 둔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기존 $515의 목표 주가를 $430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에 더해서 아무래도 최근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테슬라 브랜드 가치 훼손을 꼽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파벳 보겠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등장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수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향후 5에서 10년 내로는 인간보다 똑똑하거나 인간과 비슷한 이른바 GAI가 등장할 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딱히 재료는 없는 가운데서 알파벳 주가 오늘 0.62%의 마이너스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입니다. 페이스북의 지주회사죠. 마찬가지 0.4%대 약세권 거래 보였는데요. 울프 리서치에서 이 메타에 대해서 비즈니스 메시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AI, 즉 메타버스 쪽에서의 적자 감소 가능성도 실적의 성장 동력으로 봤고요. 기존 투자 등급 및 아웃퍼폼을 유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 외 주식도 확인해 보죠. 넷플릭스 오늘 상승 나왔는데요. 모펫 네이선슨에서 수익 창출 능력을 긍정적으로,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 기존 홀드에서 바이,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인텔입니다. 신임 CEO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시장이죠. 인텔은 6.8% 급등 나왔는데요. 내부 규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리프탄 CEO가 임명되고 난 후로 30일 이내에 $2,500만 규모의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7% 가까운 급등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어펌입니다. 반대로 4% 약세 보였는데요. 이 회사는 Buy Now and Pay Later라는 대출 서비스, 즉 지금 사고 결제는 나중에 하세요라는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월마트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였는데 월마트 측에서 이 어펌을 클라르나라는 다른 업체로 독점 공급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4%대 미끄러졌고요. 클라르나는 미국 증시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빅테크 외종목 더 살펴보시죠.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8% 마이너스 기록했는데요. 제약회사입니다. 인사이트에서는 피부 질환 치료제 관련한 임상 3상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느 정도 평가 기준은 충족한 걸로 나타났지만요. 실험 참가자 가운데 절반이야 50% 미만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8% 넘는 급락으로 실망 매물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크루즈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4%대 상승 나왔습니다. JP모건 측에서 최근 거시경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긍정 의견을 줬네요. 기존의 홀드, 중립 의견에서 비중 확대, 아웃퍼폼으로 매수 등급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3대 지수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Must Know 5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이날 증시에서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발언을 전혀 내놓지 않자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도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간밤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2월의 소매 판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의 소매 판매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한 7,22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크게 밑돈 수치가 공개가 된 건데요. 이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 70%가량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시장에서도 중요도가 꽤나 높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서 미국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여기에 오늘 발표됐던 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더욱더 실렸습니다. 더불어 지난달 발표됐던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감소해서 이날 1.2% 감소로 수정이 됐는데요. 이는 21년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을 키워서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수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조정이 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품 소비 중심의 지표로 전체 소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 또 다른 경제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주의 3월 제조업 활동 지수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24년 초 이후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반면 가격 지표는 되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세 부과와 함께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동일시되는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약 26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2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한편 제조업체 지불 가격 지표는 2년 만에 최고치인 44.9로 상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수령 가격 지수도 23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해서 관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신규 주문 지표는 23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인 26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는데 출하량도 급격히 감소했고 직원 수와 주당 근무 시간 지표도 전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욕 공장 활동의 급격한 후퇴는 정책 불확실성이 고군분투하는 제조업
부분에 부담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시선은 이번 주에 개최되는 FOMC 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미 페드워치 2를 활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 확률 이번 주에는 99%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5월 같은 경우는 인하할 확률이 23%, 6월 같은 경우는 56%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당장 지표 자체는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FOMC 회의에서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5월이나 6월 연준은 언제 금리를 인하를 해줄 수 있을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발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집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크게 환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표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3대 지수가 고점 대비 10%의 조정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도 지수는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RBC 캐피털이 S&P에 대한 목표가를 두 번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는 6,600이었는데 해당 수치에서 6.1% 낮춰서 현재는 6,200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현재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 배경으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나 소비자 지출 둔화 신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3주간의 급락장은 이러한 정책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 미국 주식시장의 연말까지 험난할 순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상향하는 흐름은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관련 책임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뉴욕 증시가 10%의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시장 안에서의 모멘텀은 꺾였다라는 말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고점 대비 10% 가까이 밀려내면서 기술적인 조정 구간에 지금 S&P 500 지수도 들어간 상황인데 이 시장을 왜 우리가 타격을 받고 있는지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곤 있지만 반등의 타이밍과 관련된 명확한 신호는 아직까지 포착이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쁘지 않았던 시장 분위기 속에서 홀로 또 빨간불을 켜내며 5%의 하락을 보였던 종목이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간밤에도 추가적인 월가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간밤 테슬라는 4.8% 정도 밀려난 채 238달러 선에 주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번에는 미주증권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16.5%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515달러를 제시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430달러로 낮춰 잡았는데요. 이 2월 테슬라의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 또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저조했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은 전기차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는 동안 테슬라는 홀로 2% 감소했다라고 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전기차 시장이 85%나 급증했지만 테슬라는 홀로 49%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독일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6%나 감소했는데 반대로 독일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테슬라가 부진한 이유, 분석가들은 현재 브랜드 평판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를 가장 크게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경쟁사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한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모델 Y의 새로운 버전 또한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분석가들이 꼽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불확실성은 바로 관세가 되겠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 자동차 공급망의 필수적인데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서 약 2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되죠. 이러한 부분도 재정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 지침이 변화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기차 수요에도 부정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테슬라는 중국에서 이 FSD 1개월 무료 체험판 제공에 나섭니다. 과거 미국에서도 이 FSD와 관련된 무료 체험판을 공개했을 때 추가적인 수요 증가까지 연결되긴 했었는데요. 이번 중국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보여질 수 있을지 앞으로 테슬라의 추이도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로 불리는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보다도 2배나 빠른 충전 기술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충전 5분 만에 400km를 달릴 수 있는 충전 기술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새로운 신차 라인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슈퍼 E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해당 기능은 최대 충전 속도가 1000kWh로 5분 동안 충전해서 4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테슬라의 최신 슈퍼차지보다도 2배나 더 빠른 수준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고속 충전 기술이 전기차 도입을 늘리는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꼽고 있기 때문에 비아디의 설립자 같은 경우도 이 사용자의 충전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 시간을 휘발유 차량의 주유 시간만큼 단축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어제 강조하기도 했고요. 일단 이러한 소식은 테슬라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비아디의 글로벌 최대 경쟁사인 테슬라에게는 이번 혁신이 이 배터리 효율성 향상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될 전망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비아디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그리고 차량 제조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적으로도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테슬라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술과 함께 앞으로 유럽이나 동남아 쪽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간밤에도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던데 이러한 이유도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간밤에 추가적인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 사이 85,000달러를 탈환했던 비트코인이 어제와 오늘은 83,000달러 선에서 지속적인 주가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을 100만 개 정부가 모아가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법안이 다시 한번 미국 상원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 매년 20만 개 비트코인을 총 5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매집하자라는 게 주요 골자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재무부나 상무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집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진 않는데요. 다만 하원과 상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 최종 법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분위기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최근 M7 주식이 가격이 부침을 겪고 있죠. 그런데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M7 주식들이 이제는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각자의 개성이 좀 뚜렷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의 이슈로 많이 움직여서 이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주식이 된 것 같습니다. 7가지 주식 가운데 내가 현금이 있다면 무엇을 사야 할까요? 오늘은 M7 가운데서도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그리고 가치 평가가 적어진 4개 기업을 중심으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M7 기술주 그동안의 주가 퍼포먼스를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2024년에만 평균적으로 60%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S&P 500 지수인데요. M7이 주가 랠리를 주도했죠. 그리고 현재는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가 6%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의 95%가 이 M7 기술주들의 하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수 내에서 M7의 비중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도 M7은 여전히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코스피의 삼성전자처럼 시장 가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7개 가운데 일부 종목은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분석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7개 기술주 가운데서 6개 종목이 올해 예상 수익의 18배에서 30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퍼가 18배에서 30배라는 건데 이 7개 종목에서 제외된 하나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아직도 8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서 조금 비싼 편이죠. 7개 종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주식, 사야 하는 주식이 있다면 그리고 사야 되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종목일 것 같은데요. 현재 고점 대비해서 23%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저렴해진 가격이라고 하니까 저가 매수의 기본 조건은 갖춘 거죠. 그리고 현재 PER도 25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충분히 싸졌습니다.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역사적으로 엔비디아를 살 때 이 퍼가 25회 이하일 때 매수하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 같은 고점 대비 큰 하락이 블랙웰의 칩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났기에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에 여전히 매수를 주고 있는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베론스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AI 추론 능력 같은 핵심적인 기술, 혁신 기술이 AI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요. 어찌됐든 엔비디아만큼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기도 하고 또 내일부터 GTC에서 나올 새로운 블랙웰 칩도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약 20%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M7 주식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기도 하죠. 메타는 AI를 기반으로 광고에 최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AI로 광고 타겟팅도 효과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광고 수익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점이 이 알파벳, 구글 대비해서 마진이 더 높다는 건데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마진이 32%인데 비해서 메타는 광고 마진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왓츠앱, 그리고 스레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수익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은 더 높아질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투자 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메타는 올해만 $650 수준의 지출을 이뤄낼 계획이거든요. 또 메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기로 앞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지점에서 이제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동사의 주식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식도 확인해 보죠.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M7 주식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파벳은 고점 대비 18% 하락하면서 퍼도 18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글이 메타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검색 엔진으로서 여전히 강세입니다. 전 세계 검색 엔진, 검색 시장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뿐만 아니라 단순한 검색을 넘어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알파벳에서는 유튜브도 사업 부문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서는 연간 50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사업에서 선두 주자로 양대 산맥으로 평가되고 있으니까요. 자, 다만 알파벳은 리스크가 있다면 이렇게 너무나 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정부가 교체되면서 바이든 정부 때보다는 트럼프 정부가 이 독점 규제에 더 완화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20% 하락한 상태고요. 그래서 퍼는 25배로 저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의 가장 큰 관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일 겁니다. 연 매출 1,000억 달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캐시카우고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덕분에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할 수가 있죠. 기업 가치만 최소 1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 부문에서도 북미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특히 월마트 매출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다만 아마존도 리스크가 있다면 바로 관세 이슈입니다. 관세 우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특히 소매 판매 부분에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나 코스트코를 보면 각각 PER이 35배 수준 그리고 5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미 아마존은 이 2배 이하로 충분히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은 이미 현금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배당급 지급 가능성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M7의 하락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 지금은 기술주들이 강력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 당시의 시스코나 AOL 같은 주식처럼 이 투자자들에게 아픔만 주고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도 M7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M7 기술주를 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테슬라,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외를 했는데요. 이 종목들은 성장 둔화 가능성이나 리스크가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도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프리뷰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FOMC가 굳이 따지자면은 가장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젠슨왕의 기조연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랑은 또 다르게 이쪽에서는 이제 미국 행정부를 이끄는 트럼프와는 또 다른 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르는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연방준비제도, 그게 이제 이 시스템이죠. 시스템의 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13년에 생겼고요.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부르기에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FRS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아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이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들도 있고 FOMC도 있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이 시스템 아래에 이제 이 FRB 연준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MC라는 이 회의가 있죠.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이 집합체가 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연준, FRB, 그리고 7인의 이사회가 있는 것이죠. 거기 7인의 이사회 플러스 12개 연방준비위원회 합치면 19, 그렇죠? 19명의 의견을 지금 다 내놓는 지금 상황이고요. 최종 금리에 반영되는 의견 그 투표권자는 12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물론 대기하고 있다고 밖에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회의석상에 앉아 있지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FOMC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드 오브 가버널스에서 7인의 이사회는 딱 고정입니다. 1, 2, 3, 4, 5, 6, 7. 자, 이게 이제 막강한 권력이라면 뭐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고요. 여기 이제 이 회색으로 표시된 이분은 7인의 이사회에 속하지 않지만 고정 멤버죠. 바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뉴욕 프레지던트죠. FRB 연준 중에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뉴욕만 특별한 대우로 항상 끼어 있고요. 그럼 이 8명은 고정 멤버죠. 나머지 이 4명이 12개 연방준비은행에서 뉴욕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4명이 순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년마다. 그래서 7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은 여기에 7명이 앉아 있는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고 이 4명만 이제 투표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에 7인의 이사회 해서 12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8명은 계속 고정 멤버이기 때문에 이 새롭게 순환으로 들어오는 이 4명의 이 구성이 매파가 맞냐? 이게 우연찮게 4명이 다 매파가 들어왔다. 그럼 매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춘 파고, 만약에 비둘기파가 우연히 이 4명이 들어왔다. 그럼 비둘기파는 뭐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고용 시장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쪽이잖아요. 부드러운.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그게 극단적으로 4명 했지만 둘이든 뭐 3대 1이든 1대 3이든 그런 구성에 따라서 흔들릴 어떤 그 정책 금리 결정에 있어서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7인의 그 이사의 임기는 무려 14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4년하고 나가더라도 무려 10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지금 특성은 이미 우리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매파냐 비둘기파냐가 웬만큼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몇 년을 해왔는데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4명이 새로 순환근무 들어오는 지금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우리가 맨날 뭐 FRB에서 금리 결정을 FOMC에서 했다.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뭐 영향을 미치길래 자꾸 금리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FOMC 회의,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에서 있는 이제 이 이사회,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FOMC라는 회의를 하는 이 3개의 집합체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금리의 결정은 FOMC라는 회의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거기서 나온 이 금리가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단기 금리 아니면 현재 금리, 이런 미래 금리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결국 흘러와서 어디에 미치냐면 기업과 가계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흘러와서 금융시장, 공개시장 조작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개시장의 그 어떤 트레이더들이 이제 움직이는 금리가 바뀌게 되면은 요 기업에서는 만약에 금리가 인하됐다고 칩시다. 인하가 됐으면은 더 싼 금리를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다가 그걸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서 투자가 이제 확대되게 되는 것이고, 이 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가계에서도 어떤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금리가 내려가고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이러면은 싼 모기지 금리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지금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이렇게 지금 가계와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해버리면은 이제 그 기업에서는 이제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회사의 어떤 저기가 위축되겠죠, 투자가. 그리고 가계도 마찬가지죠. 이 대출 금리가 다 비싸져 버리니까 모기지 금리가 너무 비싸서 집 살 주택 그 구매 계획을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생활비로 쓸 자금이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서 못 빌려버리니까 생활비를 아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스럽게 이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는 이 최종적인 목표가 여기 나오잖아요. 연준의 이중 책무가 여기 있죠.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최대 고용과 스테이블 프라이스, 물가 안정. 이게 그래서 연준의 이중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FOMC를 통해서 금리 결정을 해서 이루려는 목표가 이 연준의 이중 책무가 최대 고용과 이 물가 안정인데 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들이 가계와 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FOMC에 관심이 없고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더라도 결국에 FOMC의 결정이 이 지금 그 가계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그냥 뉴스를 흘려버릴 것이 아니다. 나의 삶에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결국 미치기 때문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쭉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4개의 그림이 딱 박혀 있습니다. 4개의 그림이 딱 무조건 그 4개가 딱 박혀 있어요. 연준의 홈페이지에 그 소중한 그 공간에 딱 4개의 그림이 박혀 있다는 거는 그 4개의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기준금리를 딱 그려놨습니다. 그래프로. 지금 4.25에서 4.5입니다. 지금 이 과정들을 보시면은 이 코로나 때 완전 제로금리로 내렸다가 이제 이 코로나 때 제로금리를 내려서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너무 물가가 급등하니까 물가 잡으려고 미친 듯이 폴 볼커에 빙의하여 그렇죠? 이때는 파월이 버냉키에 빙의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버냉키처럼 달러를 막 뿌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다가 이제 폴 볼커라는 옛날에 인플레이션 파이터에 또 빙의를 했습니다. 완전 이중인격자죠. 이중인격자는 아니고 파월이 변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힌다고 생각하니까 최대 고용을 다시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 멈칫하는 지금 순간이죠. 지금 왜냐하면 다시 물가가 들썩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그걸 뭘 보고 판단했느냐? PCE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CPI도 아니고 PPI도 아니고 개인 소비 지출을 본다고 이렇게 PCE라고 박아놨어요. 인플레이션 가로치고 PCE. 그래서 PCE가 2%로 가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지금 2.5잖아요. 2%에서 다시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2%로 계속해서 내려갔다면은 그냥 이제 여기 금리 인하를 마음껏 갔을 겁니다. 근데 주춤하고 2024년 9월 달에는 또 무슨 사태가 있었어요. 사태라고 하긴 그렇지만 2005년 이후에 20년 만에 반대표가 나왔잖아요. 미셸 보우만 7인의 이사회 중에 한 명인 이사 그분이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다 금리 인하를 외쳤는데 나는 금리 동결해야 된다. 매파죠. 그래서 그걸 왜 그런 거 봤더니 물가가 다시 들썩이는 거 아니냐. 우리의 목표는 PCE 2%인데 다시 치솟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면 어떡하냐 해서 혼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했어야만 했느냐 싶었지만 그런 행동이 제가 보기엔 정치적 행위였고 실제적으로 지금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이 사퇴한 그 자리에 미셸 보우만이 들어갔잖아요. 결국 언론에서 얘기 나온 대로 됐어요. 자, 그리고 실업률이 4.1입니다. 자,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된 것으로 보이죠. 바로 이 부분이 최대 고용에 해당되는 거겠죠. 최대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실업률을 낮춰야 되니까. 아까 그러니까 PC로 개인 소비 지출을 보고 물가 안정을 2%로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최대 고용을 통해 가지고 실업률이 거의 자연 실업률 빼고 실업자가 없는 수준으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이 GDP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 딱 하려는 일과 연준이 보는 자료와 이런 게 명확하게 지금 연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맨 위에 박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를 통해서 하는 일, 아까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 글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데 자료는 PCE를 본다.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최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실업률을 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GDP. 결국에는 이 GDP, 나라의 덩치와 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GDP를 올라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 GDP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7인의 이사회와 12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19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19명 중에 12명만 투표권을 갖는다고 했죠.
2025년에 투표권을 갖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 지금 이 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사회 멤버입니다. 보드. 이 사람들은 임기가 14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2, 3년 해서 지난 사람은 11년 남았고 한 5년 한 사람은 9년 남았겠죠.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이 지명이 붙은 것들은 연방준비은행 지역 총재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 해커 지금 총재는 이번 연도 투표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데일리 총재도 투표권이 없어요. 리치몬드 바킨 총재도 투표권이 없고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댈라스, 미니애폴리스 그다음에 여기는 저기고요. 맨 마지막에 해먹 요즘 맨 마지막에 그 두각을 나타냈던 그분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 빼고 나머지 12명만 투표권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빨간색 요 그래프가 세일수록 매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매파 색깔이 있는 것들이 여기 빠진 사람도 있고 여기 새롭게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가 빠지고 들어간 걸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요 굴스비 총재 있죠. 시카고의 굴스비 총재는 완전히 이 파란색 호크 스케일이 약하다는 겁니다. 매파가. 그래서 이분은 비둘기파인데 여기에 들어온 거죠. 비둘기파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이제 비둘기랑 매파를 하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자, 윌러 주지사가 가장 최근에 2025년도 2월 17일 날 2025년이 2024년처럼 진행된다면 올해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겁니다. 자, 완전 비둘기죠? 금리 인하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리사쿡 주지사는 이 지금 주지사가 이제 적입니다. 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2025년도 1월 이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공공적인 언급이 없어요. 이분은 모르고요. 자, 굴스비 보세요. 2월 24일 날 말했죠. 굴스비가 많은 불확실성과 종류의 먼지가 공기 중에 존재하며 자, 한글로 해석하니까 좀 이상하죠.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가기 전에 약간의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느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기죠. 금리 인하하기 전에 뭔가 확실한 게 없으면 뭐 제거를 해야 된다. 근데 금리 인하라는 얘기 단어가 들어갔죠, 일단. 자, 제롬 파월 의장은 2월 11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책 입장을 서둘러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그냥 중간이죠. 중간에 있는 사람은 회색이 됐습니다.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항상 그 투표 권한이 있다고 했죠. 통화 정책은 최대한의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뻔한 얘기를 했고요. 그냥 연준의 책무를 얘기했고요. 필립 제퍼스 부의장 강한 경제와 탄탄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향후 데이터를 평가하여 정책 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중간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자,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 없어졌죠. 마이클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이었잖아요. 부의장이 2명이에요. 이분은 그냥 정말 회의를 파월을 도와주는 의장의 부의장이고 금융감독, 은행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보세요. 그냥 주지사로 바뀌었죠. 사퇴했잖아요. 대신에 이사의 임기는 14년이기 때문에 보장이 됩니다. 근데 트럼프랑 저기 척을 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갔어요. 왜냐면 이분이 바이든 대통령 때 한 게 뭔지 아시죠? 그 지역은행들 막 무너지고 우리 뭐 다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나는 거 아니야? 이랬었던 적 있죠. 지방은행 막 파산하고. 그때 이분이 강력하게 은행들한테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인하하기를 원하고 이 금융감독 규제를 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미셸 보우만은 금리 인하를 외치진 않아요. 매파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탠스가 뭐가 다르느냐?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올라서 트럼프의 입맛에 하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감독 규제에서는 비둘기파예요. 보우먼이. 그래서 보우먼이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사인데 이사에서 이제 직책을 맡는 거죠. 근데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를 마이클 바가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 자리에 미셸 보우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보우만이 매파로 분류는 되지만 금융감독에서는 완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아드리네나 쿠글라 주지사 현재 직면한 위험의 균형을 고려할 때 연방금리 기준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좀 뒤로 가서 몇 개만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초록색으로 될수록 이제 매파들이죠. 자, 미셸 보우만 주지사. 추가 조정을 고려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더 큰 자신감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더 큰 자신감, 인플레이션 낮추는 더 큰 자신감이 없으면 나는 금리 인하에 찬성 못한다 이거잖아요. 매파죠. 자, 그리고 카시카리. 자, 카시카리가 하도 많이 나오길래 투표권은 없지만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봅시다. 우리는 관세 전선, 이민 전선, 세금 전선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여기 앉아있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좀 뻔한 얘기를 했네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해맥까지 10개였네요. 해맥이 마지막에 두각을 상당히 나타냈지만 보험원보다 이 나이도 젊고 나중에 어떤 또 중요한 자리를 하는데 그냥 디딤돌을 삼은 것 같아요. 보험원 이사는 향후에 지금 이 파월 의장의 후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4.25에서 4.5인데 자, 지금 1일 21시간 조금 더 줄었을 거예요. 1일 20시간, 19시간 정도 남았을 텐데 지금은 사실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결정적이거든요. 지금 그 CME 그룹의 패드워치, 이 패드의 시계를 보면은 이 4.25에서 4.5로 유지한다는 게 지금 99%예요. 물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습니다. 4%에서 4.25로 1% 낮춘다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달성되기가 확률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자, 과연 그럼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언제 나오냐면 지금 이제 369, 10이잖아요. 369, 12에만 분기 경제 전망이 나온다고 했죠. SEP라고 분기 경제 전망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가 나오죠. 점도표가. 근데 그 점도표에는 아까 19명의 의견이 다 들어가는 데다가 거기에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는 익명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 요 세 개를 보면 지금 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9%라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없겠지만 다음번, 다다음번, 그리고 2025년에 과연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요것을 지금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이 FOMC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에 금값이 또 미친 듯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멈춘 듯 했는데 다시 오르면서 온수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금값이 제대로 금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유해서 오늘 한 줄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라는 존재가 금리 시세만큼 비싼 값할 타이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다물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각각 1%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대장주 위주로의 상승 기조가 어제장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삼성전자 4개월 만에 5%나 급반등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밸류체인단의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담은 종목으로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자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가운데 GTC 컨퍼런스 안에서 어떤 연설들과 어떤 기조들이 펼쳐질지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 종목들만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이슈 혹은 여전히 강한 방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잘 담아서 업황 안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부각이 됐었는지 한판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대장주들의 가격 상승과 함께 이날장에서도 반도체나 방산, 조성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짓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함께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국내 증시에서도 눈에 띄었었고요. 이 GTC 컨퍼런스가 어제를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개막을 한 가운데 앞으로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램이 앞으로 공급과 수요 회복 속도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존 미디어, 기존 레거시 반도체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의 기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GTC 컨퍼런스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방산 쪽도 좋았죠. 방산은 작년 대비해서 벌써 이 세 자릿수 이상의 지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이 본격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국내에서도 이 수혜주들이 대거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던 방위비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을 풀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하면 또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함께 다른 국가들도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소식들을 충분히 전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미국 쪽에 이 방산 무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럽의 기조 자체가 미국산은 쓰지 말자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방산 안에서 또 다른 이 대형 국가로 불릴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연일 돌파해주고 있는데 이 주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안고 갈 수 있겠지만 이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는 많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 이슈는 저희가 어제 시간에서 꼭 봐야 되는 이슈로 선정해서 다뤄드렸던 소식이죠. 조선 관련주들 역시나 해당 소식을 집중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HD 그룹주 위주로의 가격 상승이 나왔는데 이 미국의 메카시 전 의장이 미국 군함 건조와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조선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있었고요. 이외 시간 외에서 또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도 있기 때문에 다음 장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전해졌던 하나오션의 수주 소식 덕분에 하나오션도 어제 장중의 주가 변동성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컨테이너선 6대를 수주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 23년 매출의 30%에 달하는 규모로 수주 소식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 이후 어제 오후 시간대는 호주 조선소와 관련해서 또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오스탈이라는 호주 조선사와 함께 M&A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오스탈이라는 회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미국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재추진이 가능하게 된다면 미국 해군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주를 더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공개 매수로 10%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나서 호주 정부의 승인이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20% 더 매수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21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소식이긴 한데 과연 이번에 최종적으로 매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중국 내수 관련해서 어제 종합대책이 오후 3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장 막판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오늘 미국 기업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또 강하게 나왔던 만큼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움직임 국내 증시에서 동일하게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됐던 종합대책 내용을 발표를 해보면 기대했던 것처럼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 개선하고 품질 향상한다 등등등의 규제안 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 안에서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주가 부양책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간밤 바이두와 같은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1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안에서 내수 소비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경기가 부양이 된다면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카지노나 콘텐츠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혹은 중국 상장 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 오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쪽에서 전해진 소식들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발 이슈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세 관련해서는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발언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경제 고문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가 부과될 때까지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있다. 하지만 이 관세 발표가 진행이 되면 그 이후로 시장은 굉장히 명확해질 것이고 만약 4월에 우리가 발표하는 그 상호 관세 만약 발표가 되고 나서는 시장에서 충분히 이 정책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불안감은 불안 심리로 계속해서 작용될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해진 추가적인 속보 내용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곧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오는 6월 정도면 방문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관세 이슈로 각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지 해당 일정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TC 2025에서 오늘 있는 주요 연설과 내용들 미리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와 3시에 각각 웨이모와 리비안, 이 전기차 업체들이 이 주요 연설 자리에 나서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설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내용이 공개됨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나올지도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 모든 증시가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슈들은 일단은 좀 뒤로 밀려난 채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18일부터 계속해서 주요 경제 정책 회의가 이어집니다.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능성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제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정책들 안에서 어떤 발언들이 직접적으로 나오는지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발표되는 GTC 컨퍼런스와 국내 개장 시간에 맞춰서 어떤 변동성을 어떤 종목들이 보일지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가 다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상승세 나왔습니다. 주 초반 상승세 나왔습니다. 다우가 0.85%, 나스닥이 0.3%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0.65%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1% 미만의 온건한 상승폭을 보였는데 특히 M7 기술주들이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0.3%로 상승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특히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간밤 테슬라가 5% 가까이 하락 나온 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1% 이상의 하락이 나온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1% 미만 등락률에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제 지표입니다. 소비가 최근 계속해서 위축되는 국면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죠. 2월 소매 판매가 이날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헤드라인 지표만 보고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2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의 지출이 되겠죠. 2월에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더 높았습니다. 2월에 소비가 0.6% 정도는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를 0.4%포인트나 밑도는 수치가 나온 거고요. 전월 수치도 암담했습니다. 1월에 소매 판매는 기존 0.9% 마이너스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날 수정이 됐습니다. 0.3%포인트 더 낮게 집계되면서 1월의 소비도 실제로는 더 위축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그리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장 중반에 하락 구간까지 갔다 왔습니다. 잠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후반 들어서는 이 근원 소매 판매 관련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좋지 않았지만 변동성이 큰 품목, 그러니까 자동차나 주유소 판매 등을 제외한 이 근원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돌았다는 거죠. 코어 소매 판매는 1% 상승으로 나타났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0.2%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 코어 소매 판매는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변동성이 적은 품목을 제외한 수치니까요. 그리고 1월 이전치인 마이너스 1%에 비해서도 상승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오랜만에 안도 상승이 이틀째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트럼프는 이날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유발했지만 그래도 백악관에서 주요 인사의 발언은 여전히 나왔습니다. 케빈 헤츠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요. 이날 CNBC와 TV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는 4월 2일까지 경제의 일부 불확실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4월 2일이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은 거칠 것이다. 라고요.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발언을 내준 거죠. 그리고 4월이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호 무역 정책, 관세 정책이 타당한 정책이라는 것을,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던 시장에 안도할 수 있는 발언을 준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이 관세 관련한 리스크,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디톡스 기간이 부여가 된다 하더라도 관세 관련한 정책을 가지고 가려는 기조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는 오늘 워런 버핏 CEO가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는데요. 장중에 78만 6천 달러 기록했고요. 마감 수치는 78만 4천 달러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지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강력했던 점이 주가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투자 그리고 보험 인수 쪽에서 특히 실적이 폭등한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주요 이벤트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GTC 2025입니다.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연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연례 기조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 넘어서 새벽 2시에 기조 연설이 시작되니까 내일 방송 시간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상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9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기존의 연말까지 목표 주가는 10,000달러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50% 이상 하향 조정한 4,000달러, 기존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 시장의 랠리를 이끌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장기적으로 약세 추세에 있다고 분석을 한 건데요. 그래도 연말까지 현재 가격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가격의 2배 이상은 갈 수 있다는 관점은 유지를 한 거죠. 최근 이더리움이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수익성도 악화되는 가운데에서 솔라나 같은 다른 코인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서 약세가 촉발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매도를 촉발한 점이 주가에 더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섹터별 흐름 확인해보죠. 간밤 미국 증시 S&P 500 매급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M7 빅테크, 특히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형 종목들에는 초록불이 밝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섹터 가운데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요. 바로 필수 소비재 쪽, 그리고 원자재, 부동산, 에너지 등이 되겠습니다. 모두 1% 이상의 상승 나왔고요. 오늘 기술주가 조금 혼조세를 겪다 보니까 기술주가 포함된 통신이나 임의 소비재 쪽에서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그래도 상승으로는 섹터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5%가량 빠졌고요. 메타, 구글, 아마존은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1%가량의 하락폭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의 상승불 유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죠. 먼저 빅테크, M7 기술주들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4% 넘는 하락 나왔는데요. 미즈호 증권에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앨런 머스크 CEO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어요. 이에 따라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경쟁이 시장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는 515달러였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430달러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알파벳 살펴보죠. 알파벳은 큰 재료가 최근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0.62%대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구글 AI를 개발하는 딥마인드의 CEO가 GAI가 향후 10년 이내에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GAI는 인간의 두뇌에 맞먹는 또는 그보다 더 똑똑한 AI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같은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메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0.4%대의 보합 수준의 약세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메타는 울프 리서치에서 의견을 내놨는데요. 메타의 비즈니스 메시징이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메타버스 그리고 AI 쪽에서 적자가 감소한다면 실적 성장의 동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등급은 기존과 같은 아웃퍼폼을 유지했고요. 스레드 같은 또 다른 플랫폼에서도 수익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서 메타에 대한 의견은 다소 긍정적입니다. 자, 계속해서는 빅테크 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종목들 가운데서는 오늘 넷플릭스가 눈에 띄었는데요. 모펫 네이선스에서 좋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투자 등급 업그레이드가 있었네요. 기존보다 수익 창출 능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고요. 홀드 의견에서 바이로 등급 상향 조정했습니다. 넷플릭스는 3.5%가량 상승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신임 CEO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인텔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7%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신임 CEO는 리프탄으로 내정이 됐는데요. 리프탄 CEO가 임명된 이후 30일 이내로 2,50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의 매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문건이 공개되면서 7% 가까운 상승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펌입니다. 이 대출 서비스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Buy now and pay later, 지금 사고 지불은 나중에 한다라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 공급하던 업체인데 월마트 측에서 기존 어펌에서 클라르나라는 업체로 독점 공급 업체를 바꾼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펌의 주가 4%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장중에는 6% 이상 떨어지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클라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상장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네, 이번에는 인사이트라는 제약회사 주가 확인해 보죠. 8%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날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긴 했지만 테스트 결과에서 참가자의 절반 이하만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을 촉발했습니다. 피부 질환 치료제 관련한 임상 3상 결과였고요. 참가자의 50% 미만에서만 효과가 있었다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 성적표에 8% 넘는 하락이 나왔네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즈 운영 업체인데 상승 나왔네요. JP 모건 측에서 소비자 수요에 큰 변화가 없다고 좋은 의견을 줬습니다. 최근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에는 소비자 수요에 큰 변화가 없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상승했고요. JP 모건 측에서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눈이 옵니다. 올해 마지막 눈이겠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엄청 춥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대리시면 뭐가 나왔는지 자 일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오늘 일면 톱 기사는 삼성 얘기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57,600원, 58,000원 근처 다 왔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6만 전자 눈에 보인다 이런 기사들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 어제 삼성전자가 5% 넘게 다른 반도체주들 특히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이렇게 유독 많이 올랐나라는 부분에 그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왜 이 이유에 주목하는 그 이유가 어제 외국인이 거의 5천억 가까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6천억 넘게 샀는데 거의 대부분 다 3분의 2가 이상을 삼성전자 한 종목을 샀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 4, 5천억 샀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거의 다 팔았죠. 5, 6천억 팔아서 삼성전자를 빼면은 뭐 오히려 순매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어제만 놓고 본다면 거꾸로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최근 얼마 전인데 삼성그룹의 전 계열사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이제 열렸는데 그 자리에 이제 영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영상 메시지의 내용이 그동안 이제 이재용 회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다소 좀 서늘한 느낌의 어떤 그런 굉장히 강도 높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시죠. 쌍따옴표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쿼트라고 그래서 그 멘트를 이제 그대로 따오는 내용들인데 삼성의 혁신이 사라졌다. 생존하려면 도끼를 품어라.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요 밑에 부제를 좀 보시죠. 현상 유지 급급하다간 생존이 어렵다. 경영진부터 죽을 각오로 행동할 때다. 뭐 이런 표현들. 저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상당히 좀 그 젠틀하고 유화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와는 다른 굉장히 강도 높은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또 그동안 이재용 회장의 최근 발언들을 보시죠. 쭉 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나 쭉 보시면 내용이 좀 약간 좀 격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박한 느낌도 좀 들고 굉장히 뭐 독설에 가까울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는 별로 없죠. 상선다운 저력을 잃었다. 마지막 거만 보죠. 사직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술에 대한 부분도 이 메시지에서 강조를 했다고 그러고요. 아마 근데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1985년이었습니까? 80년대 초중반에 그때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던 거를 그거였었나? 그거랑 느낌이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를 좀 확대를 해야겠죠. 삼성그룹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렇게 그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위기죠. 특히 삼성전자 위기죠. 지금 파운드리 쪽은 사실은 지금 존재감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얘기 들으신 것처럼 TSMC를 중심으로 미국의 인텔이 미국에 있는 주요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과 연합을 해서 AMD랑 연합을 해서 만약에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을 격하게 살린다라고 하는 게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삼성은 이제 2위 자리 당연히 위태롭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파운드리 부분을 아예 인텔처럼 분사를 해서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분명히 맞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작년 말에 대규모 인사 때, 사장단 인사 때 이 파운드리 부분은 별도로 사장을 따로 붙여서 특히 기술 부분 담당 사장까지 붙여서 회생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좀 전해지고 있죠. 자, 이제 위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재용 회장 이 같은 강한 어떤 그런 어떤 독설이 굉장히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습니다만 어제 외국인이 사는 걸로 봐서는 물론 이것만 딱 이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런 강한 도끼 품은 이런 모습을 그동안 기다렸던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밑에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이 임직원들의 마음이 지금처럼 현실 안주라든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넘버원인데 뭐 이런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에서 내려두른다 해도 과연 삼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그게 이재용 회장의 어떤 가장 중요한 과제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젠순왕 얘기 좀 해보죠. 젠순왕이 부르는 코스피의 봄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재용 회장과 딱 좀 이렇게 딱 맞물려서 참 반대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밑에 좀 안 좋은 쪽에 있다면 젠순왕은 좀 상당히 좀 하이 클래스에 있는 건데
요즘에 전선왕도 옛날 같지는 않다 물론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GTC 개발자 컨퍼런스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조연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나오면 좀 더 이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서 삼성전자 얘기도 급등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랐던 또 이유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요 GTC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왕이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시장 관련된 좋은 얘기들, 블랙에를 잘 팔린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당연히 업황이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삼성전자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 뭐 할 거로 예상을 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도 오늘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얘네들은 오르면 뭐 몇십 % 오르는 게 일반적이어서요. 떨어질 때는 또 반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앞서 삼성전자 얘도 좀 외국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외국인이 6천억 넘게 산 거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젠소랑이라든가 이런 어떤 모멘텀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추세적인 반등으로 가져오려면 결국 외국인의 수급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외국인 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사실 외국인이 1주차, 2주차 때 저렇게 플러스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는 좀 바뀌나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십시오. 3주차 때부터 3월 2주차 때까지 8주 연속 내내 또 줄장 팔았죠. 심지어 4주차 때하고 2주차 때는 2조 5천억, 2조 3천억대 이렇게 대거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3월 17일 어제 이제 6,200억을 이제 사는 모습, 그 중에 이제 5천억 가까이가 삼성전자였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는 뭐 이슈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국내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두른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시장 반등하죠. 어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올랐던 이유도 사실 그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이 작년과는 분명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변수들 많습니다. FOMC도 기다려 좀 봐야 되고 여기서 뭐 BOJ도 금리 결정 좀 봐야 되고 변수들이 있습니다. GTC에서도 뭐 젠수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에서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모르는 거죠. 실제로 오늘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 떨어졌으니까요. GT 시작을 했는데도 변수는 되게 많습니다만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을 살리냐 또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느냐 마느냐의 또 관건 역시 외국인이라는 점 이번에도 역시 불가피하지만 또 한번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양반 이제는 좀 익숙해져야 될 분이죠.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이 이렇게 통상 관련돼서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도 좀 드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 통상 관련돼서의 전면에서는 이 루비오 장관이 나서서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무역 정책의 뭐 이를테면은 팀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상무장관, USTR 대표 등등 이렇게 있는 식으로요. 새 무역협정을 공식화를 했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일기 때처럼 한미 FTA 또 재협상 얘기가 또 본격화되겠구나 이런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우려로 끝나면 다행이고요. 일기 때처럼 협상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뭐 흐지부지 된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좋긴 한데 트럼프가 이제 이미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기 때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를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 날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양자 협상을 하겠다. 전형적인 일단은 던져놓고 너네 반응 보건 다음에 너네 하는 거 봐서 뭐 줄이든 더 높이든 이렇게 하겠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아직 한미 FTA 재협상 관련된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4월 넘어가서는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번 의회 연설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 매기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에 매기는 것보다 4배나 더 많다. 이거 사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해프닝이라고만 보기에는 뭔가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의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입니다.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된 거를 2달 뒤에 알아서 이제 부랴부랴 뭐 장관들이 미국 가네 마네 이러고 있는 판인데 참 이게 이럴 때 참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 정부를 믿어야 되는 건데요. 좀 그런 것들이 참 걸립니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 마지막 얘기 해보죠. 삼성 SDI 얘기 오늘 좀 마지막 기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삼성 SDI가 2조 유상증자로 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큰일 났구나 또 싶었던 마음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주가도 시원찮고요. 삼성 SDI 주가 한번 따로 좀 보시죠. 저도 이제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1년짜리 이제 주가 차트를 봤더니요. 작년 3월 25일에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이죠. 49만 4,500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십시오. 오른쪽 끝에 3월 17일 어제 기준으로 18만 6,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뭐 이게 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난 1년 사이에 대략 계산해 보니까 7% 정도 떨어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 가까이 하락을 한 거죠. 수급도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고요. 삼성 SDI 주가가 20만 원대 아래로 떨어진 게 2020년 3월 이후니까 5년 만이죠. 팬데믹 그때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이후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랑 비교를 또 해봐야 되죠. LG 엔솔이 같은 기간 마이너스 21%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주가가 더 2배 이상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더 불을 붙인 게 유상증자 얘기가 되는 거죠. 14일 날 나왔고. 뭐 개인 투자자들 종목 토론방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이제 도대체 이 시기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보더군요.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수원의 유상증자 내용 자체가 뭐 대부분 다 이제 투자, 증설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삼성그룹에 있는 이제 이 배터리 회사인데 이 2조 원이라는 돈을 굳이 유상증자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뭐 대출이나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회사채 발행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회사에 재무 부담이 되니까 결국 이제 뭐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결정은 된 거고 뭐 금감원에서 들여다본다니까 금감원에서 뭐 또 정정신고서 내라고 하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2차 전지는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오늘 이데일리 신문 증권면 보시면요. 그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점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권가는 이렇게 엇갈리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역시 이제 펀더멘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이영훈 IM증권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시장은 이틀째 저가 매수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2월 소매 판매 시장에서는 핵심 소매 판매에 주목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0.6% 예상했던 게 0.2% 정도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펀더멘탈적인 특히 소비 쪽 이쪽에 뭔가 좀 둔화가 나오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지난달에 발표된 거는 역성장이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어쨌든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를 이제 굳이 찾는다면 찾는 거고. 네. 시장이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급하게 반등을 그렇죠. 줬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었던 맞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걸 지표 때문에 반등했다고 해석하는 건 좀 그렇죠. 무리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은 지금은 되게 좀 분기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일단 바닥 확인 여부를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실적이 또 발표가 이제 곧 4월 되면 또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M7 쪽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이제 이번 주에 그 금리 관련된 게 뭐 BOJ도 있고 그다음에 연준도 있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좀 뭐 코멘트 하실 만한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일반적인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일본 동결, 미국도 동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자체보다는 이제 점도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점도표가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의 기대치처럼 지금 6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글쎄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만약에 이제 파월은 파월 나름의 길을 가겠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 괜찮으니까 별로 달라진 거 없어. 파월의 의견이라기보단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그렇죠.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오늘도 소매 판매도 나왔지만 이미 센티 지표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추세가 꺾이는 상태에서 소매 쪽, 그러니까 소비 쪽 같은 경우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걸 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FOMC가 좀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 역시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6월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는 딱히 인하할 만한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제대로 조정을 들어가서 지금보다 예를 들어 한 10% 전후 더 떨어져서 S&P 500 기준으로도 뭐 한 15% 전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시장이 더 조정을 들어간다. 그러면 연준의 태도가 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다음 달 이제 전면 시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보편관세와 관련된 부분, 이게 실제로 실물 경기에 어떤 충격을 줄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아침에 그 미국 자동차 업계 CEO들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난 거 기사 난 거 잠깐 봤는데 역시 그 관세 없애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죠. 기대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걸 봐가지고는 어떤 식이든 강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시장은 경계할 가능성은 있고 또 그게 실제로 실물에 반영이 된다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더 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관세 리스크는 당분간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 거니까요. 네. 국내 요즘은 사실은 미장보다 국장 관심들이 더 많으셔서요. 오늘은 이사님 오셨으니까 국장 얘기를 좀 여러 가지를 또 특히 이제 섹터별로 좀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5% 넘게 올랐고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뭐 한번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만 업황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다. 뭐 낸드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고 중국 쪽에 뭐 그런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이구환신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 이게 어제 삼성전자 이게 사실 어제 저는 좀 주목했던 게 삼성전자가 오전에 오르다가요 오후장 가면 이렇게 밀리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어제는 계속 유지가 돼서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화의 모습일까요? 일단 현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가격 올렸고 다음 달에 또 올린다고 그러고 있고, 예. 그 여기에 지금 키옥시아 역시 이제 고정 가격 올리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또 표명을 했고요. 예. 최근에 보면은 그 디램 가격 역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물 가격, 고정 가격 할 거 없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가 나오는 데다가 DDR5는 지금 사실 쇼티지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5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물가뿐만 아니라 고정 가격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레거시 쪽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본격적으로 되는 게 2분기부터냐 아니면 3분기부터냐 그렇죠. 그 차이는 있는데 거기에다 더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어저께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지난주 후반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계속 좀 기사화됐었죠. 엔비디아 실사단이 방문을 했다. 예, 그 말씀하셨죠. 또 심지어 어저께 슬쩍 나온 기사상으로는 뭐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서 퀄테스트 통과는 또 무리 없을 것 같다. 이건 또 단독이라서 또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근데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들 하여튼 예. 또 이제 그런 또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경영진단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기사도 기사 나왔었고 나왔죠. 이제 경영진단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전략적 선택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우선순위를 먼저 이제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조금 안 되는 쪽은 좀 뒤로 미루는 전략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 또 어저께 추가적으로 소비 부양책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기대감이 그렇죠. 붙은 거죠. 여기에 그렇죠. GTC 2025가 이제 개막이 됐으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혹시 젠수랑 입에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나와주면 뭐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좀 전체적으로 좀 그리고 최근에 보면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바닥 찍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모양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더군요. 올 작년 12월 그다음에 올 1월 사이에들 보통 바닥 찍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가는 뭐 일부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는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그러면 간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 두 번째 질문은 그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소부장을 사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 소부장을 산다면 뭐 소재 쪽이냐 뭐 부품 쪽이냐 뭐 장비 쪽이냐 이게 또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황이 좋아진다고 그럴 때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바닥은 확인된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네. 여기서 계속해가지고 급등을 해서 6만 원 넘고 6만 5천 원 바로 가고 이럴 것 같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그건 조금 퀘스천이고요. 그거에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어제와 같은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도 한 3, 4일은 계속 들어와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비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었잖아요. 네. 올해.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들어온 걸 되게 의미 있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주가가 바닥을 확인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전략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밀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은 괜찮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잡느냐, 장비나 소재 쪽을 잡느냐 이 부분은 이제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정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적의 개선 속도 또는 어떤 업황의 전환 속도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이제 와가지고 이쪽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거는 이미 낸드 쪽 관련돼 가지고 소재 쪽 주식들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비 쪽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고요. HBM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하나비전이 그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어저께 조정을 받았지만은 네.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바닥을 다 확인하는 그림은 맞는데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쇼티지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레거시 쪽으로 해서 투자 캐파를 굉장히 크게 늘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장비 쪽보다는 그래도 부품, 소재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더 유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좋으냐 하는 부분은 만약에 HBM을 삼성이 콜통과를 한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부분에 소재 쪽 들어가는 쪽, 뭐 부품 들어가는 쪽 이런 쪽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저께도 이른바 삼성향 그렇죠. 어저께도 보면은 이제 관련 종목들 주가들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쪽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낸드 쪽 돌아가는 분위기 봐가지고는 그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이사님께서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거는 낸드 쪽이고, 네. 그다음에 삼성 HBM 문제가 진짜 콜 통과한다 그러면 삼성향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소재나 부품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는 이제 이 정도 말씀 들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그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새로 갖고 계신 분, 새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첨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 또 삼성전자만큼이나 또 이 큰 이슈였던 게 알테오젠입니다. 사실 알테오젠 얘기도 그 전부터 이사님이 꾸준히 말씀을 하셨던 종목인 중에 하나인데 어제 결국 이제 2조짜리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공식까지 나온 거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게 이제 바이오주들 전반에 뭔가 소위 말하는 훈풍을 불어넣을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 있는 상태에서 2조짜리 딜이 나왔다고 해서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오버일 수도 있다. 그런데 12% 오른 게.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오른 거는 충분히 납득이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알테오젠이 지금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그 머크 쪽에서 이제 특허 관련해서 무효 심판 청구가 들어갔었죠. 할로자임을 상대로. 그때부터 주가가 좀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하고 조정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특허 심판 청구 들어가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할로자임이든 답안서를 내미는 시점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기간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알테오젠이 2조짜리 그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하고 네. 체결을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계약금만 해서 한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특허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은 빅팜이라 할지라도 500억을 버릴 각오라고 계약을 하겠어? 작은 돈이 아니죠. 500억은 빅파만 해도.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특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는 이 정도면은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해석을 했다. 네. 이게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한 건 아닙니까? 뭐 변수라는 거는 또 있을 수 있는 있지만, 거니까.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빅팜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 특허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된 계기가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조 정도의 규모의 회사가 2조 딜을 가지고 했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알테오젠이 갖고 있었던 의문점 내지는 네. 좀 혹시나 하는 의구심 같은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풀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방출이 된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알테오젠이 아마 또 이번에 페어마켓에서 그 삼상 SC 결과 발표가 또 있을 거예요. 예. 그 얘기도 한번 하셨어요. 얼마 안 네.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거 결과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나올 가능성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뭐 크게 밀리거나 이럴 부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어저께 확인된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일단 하방을 좀 더 두텁게 하는 그러게. 그런 이제 긍정적인 어떤 역할 측면이 있을 거고 추가적인 어떤 애로 계약이 또 나와준다면은 여기서부터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 4만 원 가까이 됐는데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면 뭐 좀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건 뭐 70만 원 얘기, 1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이를테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사실은 지금 바이오 쪽에서 소위 말해서 황대주, 그러니까 100만 원 넘는 종목은 삼바 하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에서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우리 국내 바이오 업계에도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업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네요. 근데 바이오 투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회사가 출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이제 한국 바이오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거고 이제 후보군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있어요, 몇 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들의 어떤 임상 결과 발표라든지 또는 그 동향 같은 걸 좀 추적을 해보시면 알테오젠급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준하는 정도까지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은 후보군들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빅파마하고 뭔가 한 번이라도 선례가 있는 회사들이 되겠군요. 그거를 보셔도 좋지만 우선은 저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특성상 이게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임상을 네. 대체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져가려고 하면 플랫폼 기업들 그 가운데서 그 기술이 검증된 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가지고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방산 얘기 좀 해보죠. 이게 모멘텀이 좀 얼추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유럽의 소위 말하는 재무장 이게 유럽 내에도 이제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다음에 미국이랑 이렇게 뭐 협상하다 보면 결국 미국 무기 더 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악재가 아니냐 싶었는데 뭐 전혀 아니네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논리가 제가 가졌던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 방산주를 23년부터 투자해가지고 끌고 왔었는데 네. 2월 중순 전후부터 시작해서 비중을 확 줄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이게 결국 가가지고 방산주 특히 방산무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갖다 그러니까요. 풀어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그 국방비를 갖다 감축하는 데 있어서 대체 수단이 될 거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우리나라 방산 쪽이 이제 클라이맥스 근처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글쎄. 했는데 시장은 내러티브가 훨씬 강합니다. 지금 현재 GDP의 한 1.7% 정도 그 EU 전체를 봤을 때 2%가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는데 이거를 갖다 27년까지 3%로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좀 감정 싸움까지 붙었잖아요. 미국하고. 예. 미국하고 감정 싸움이 붙기 시작을 하니까 급하게 지금 무기 조달할 수 있는 데는
양산 능력 갖고 있는 한국밖에 없죠.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는 기사가 그 캐나다가 F-35 한 20조 정도 규모 구매하기로 했던 걸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 KF-21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항공우주가 어제 급등했던 게 그런 이유가 있겠군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이 시장이 내러티브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느꼈던 게 쏠림, 그다음에 논리 개발 시나리오들을 돕고 보면은 급등주들, 주도주들이 대개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사는 저는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내러티브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끝이냐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끝 같지는 않은데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거나 눌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실제 펀더멘탈이 되려고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폴란드 2차 계약이 되는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폴란드 2차 계약도 다 된 것처럼 얘기가 한동안 며칠 전에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조용한 거 보면 참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 수 있는 게 조선입니다. 이게 왜 이게 조선이 문제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도 종목에 조선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와요. 종목이 바뀌어가면서. 근데 또 거꾸로요. 어제 하나오션도 계속 또 나왔지만 삼성중공업도 그제 또 나오고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지금 꽤 크게 나옵니다. 한두 척이 아니라 대여섯 척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중국 선박을 미국 항만 들어오는 걸 규제하겠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런 여파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은 팔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참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뭐 증권가에서는 또 사라고 하니까 증권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부터 역시 조선주도 계속 끌고 왔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산하고 다르게 좀 갖고 있었던 이유는 사실 방산이 더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이 한국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불리함을 미국조선이 커버해 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하고 브라질 선사하고 어저께 대만 에버그린 선사에서 수주했던 하나오션하고 지금 삼성중공업으로 들어왔던 거 있죠. 그 선박들 전부가 원래 중국향이었습니다. 이미 발주가 중국에 들어갔던 것들이 거의 우리한테 다시 온 거군요. 고려가 된 거예요. 발주가 들어갔던 게 아니라 그래서 거의 글로 갈 거라고 봤었던 것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미국이 조선업 부흥에 대해서는 진심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간에 지금 그 조선업이 미국 조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거꾸로 중국 조선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사이클적인 흐름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여건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만 LNG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5개 추가로 한 3-4건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주될 것만 해도 우리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LNG 현재 캐파상으로 봤을 때 한 7년에서 8년 캐파거든요. 중국 줄리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거기다 군함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려 본다고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조정 받을 때, 파시는 쪽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저는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하나오션이 호주의 오스탈사요? 그 이제 미국에 조선소가 있다면서요? 알라바마인가 어디에? 그래서 그거를 인수하겠다라는 적대적 M&A를 하겠다고 좀 나선 기사도 오늘 아침에 좀 나왔던데 예를 들면 그게 뭐 그것도 단독이기 때문에 뭐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과의 어떤 그런 조선업 관련된 제휴 협의 또는 어떤 미국발 어떤 수주, 발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좀 더 제스처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네, 오스탈사 같은 경우 특히 미국에 있는 그 자회사가 지금 미국 군함을 설계, 건조하는 데까지 다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거를 애초에는 이제 우호적으로 인수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쪽에서 반감을 가지고 대하는 바람에 이제 한 발 물러섰다가 이번에 이제 적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미국 시장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좀 전에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과는 좀 다른 어떤 시장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 참 그래서 시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용훈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시장 이틀째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뭐 말끔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시장이 좀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잘 이렇게 여기 두루 살펴봐야 될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잠시 후 마키나 일부에서 투자 전략 다시 좀 더 자세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